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법관 독립의 원칙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자 궁극적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제도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퇴임사에서 한 말입니다. 그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양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기 직전 국정원 댓글 사건 등 박근혜 정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는 걸 입증할 자료로 판결 14건을 선별한 문건을 만듭니다. 사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해왔다는 걸 사법부 스스로 자인한 거죠. 물론 자기들끼리 몰래.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장한 법관의 독립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판결이 박 전 대통령의 눈치를 본 판결이 아니냐는 그런 비판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비판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대응 논리에 불과했다. 이겁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야 할 책무를 부여받은 대법원장이 거꾸로 그 독립을 앞장서서 무너뜨린 장본인이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사법부 독립을 말하는 건 가소롭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요즘 남북미 뉴스가 너무 커가지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스가 묻히고 있는데 이거는 묻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사법부의 독립 자체를 뿌리채 흔드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앞으로 누가 법원 판결을 믿겠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 2심에서 네. 제3자 뇌물죄 무죄 선고했던 정영식 판사에 대해서 사회적 비판이 엄청났어요. 예. 그때 이제 뭐 보수 매체나 보수 진영에서 그 대응 논리가 뭐냐면 그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예. 뭐 변협도 그랬고 조중동도 그랬고 관련 단체들도 다 그렇게 그런 논리로 대응을 했는데 근데 대법원장이 자기들끼리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판결을 내렸다. 를 사실상 자인하는 문건을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예. 네, 그 문건이 나온 거고요. 그 문건에도 협력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재판을 거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거래라는 표현도 직접 쓰고 있죠. 그 문건에 스스로. 예. 그걸 들고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업 이걸 하게 해달라고. 네, 상고법원이었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핵심이었는데요. 물론 들고 갔던 문건 자체가 상고법원 법관 임명과 관련되어 있는 문건이라고 하고요. 블랙리스트, 소위 이번에 사법거래 관련되어 있는 문건을 들고 갔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양승태 대법원장을 조사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아직 그 부분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의심이 아주 강하게 됩니다. 뭐 그 실무 책임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법부한테 이제 조사 권한이 없죠. 네, 조사 권한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 진실을 확인하려면 네, 이제 수사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때까지 이제 뭐 사법부가 검찰의 수사를 의뢰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법관 독립을 정치인 눈에 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침해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진짜 반헌법적인 행위를 한 건데요. 네, 이건 뭐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근데 사법부로서는 이제 망설여지겠죠. 사법부, 삼권 분립 하에 사법부가, 한 축인 사법부가 행정부 산하에 있는 검찰에게, 자신들을 수사해달라고 직접 의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그런 뭐 전례도 없고, 네, 물론 전례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요. 어디든 성역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관련된 태도를 조금 바꿨는데요. 어제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이번 일로 인해서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자신 또한 수사 의뢰할 생각 있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걸 그냥 넘어가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에서 그치지 않고 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아니 그거 어떻게 묻고 가냐고. 네, 법원의 신뢰도 자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큰 일이 있고요. 자, 이 문제는 저희가 잠시 후에 민주당의 판사 출신 박범계 수석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전 국민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또 남북미 문제. 네. 첫 번째 뉴스가 뭔가요?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는데요. 판문점에선 의제 협상이, 싱가포르에선 구체적인 회담 실행 계획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보라인도 가동 중이라고 하는데요. 북미 의제팀은 어제 판문점 북측 지역 송일각에서 이틀째 실무회담을 열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도 양국 의전팀의 정상회담 실행 계획 논의가 늦어도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북한에서는 김정은의 집사, 김상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만나고요. 또 조지프 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만난다라고 합니다.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해 CIA 국장 때 만든 CIA 팀이 별도 트랙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뭐 복잡해요, 뉴스가. 근데 이게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제가 요즘 준 전문가가 됐지 않습니까? 네, 여기저기서 만난다라는 건데요. 네, 여기저기서 만난다는 건데, 여러 이 남북미 관계 전문가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들은 풍월이 있어서 이제 정리가 좀 머릿속에 됐습니다. 우선 뉴욕 팀은 원래 거기가 이제 유엔 대표부가 있어서 예, 그렇죠. 전통적인 소통 창구라고 합니다. 상시 연락하는 창구라는 얘기고 여기서 현재 드러난 가장 중요한 팀은 통일각에서 만나고 있는 그렇죠. 여기서 비핵화 의제를 얘기한다는 거고요. 예, 전문 외교가들이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아마도 그 협정문, 담길 내용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에 가 있는 팀들은 의전이나 경호라든가 뭐 아니면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동선 그렇죠. 짜고 뭐 이런 거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에 드러나지 않을 아마도 정상회담 이후에도 언론에 공개되지 않을 조건들, 이런 건 민감한 거 있겠죠. 예. 그런 민감한 사안들은, CIA와, 통전부, 여기서 지금 따로 의논을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나중에 보게 될 것은 통일각에서, 그리고 민감한 아마도 물밑 조건들은 CIA와 통전부가 우리나라 국정원 CIA에 해당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요게 끝나면 폼페이오가 한번 북한에 더 가지 않겠는가. 네,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로 오고 가지 않겠냐라는 건데요. 네. 통전부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은 또 미국에 가고, 여기 언론에서는 이제 안 나오고 있지만 서훈 국정원장이 또 중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 역할하듯이 그런 역할 하지 않겠나. 네, 뭐 이렇게 예. 4개의 팀이 움직이고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스가 여기서 누구 만나고 저기서 누구 만나고 막 복잡하게 나오는데 그렇게 4개의 팀이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 뉴스를 종합해보면. 자세한 거는 저희가 또 3부에 정세현 전 장관이 한 번 더 나오시기 때문에. 근데 어제 일단 통일각 팀은 잘 끝났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SBS가 보도를 했는데요.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그렇게 전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북한 비핵화와 북한이 바라는 체제 보장에 대해서 양측이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건데, 미국 협상팀이 1차 협상 결과를 본국으로 타전했고 현재 서울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추가 훈련 받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이제 비핵화와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재가를 받겠죠. 이런 내용들.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죠. 그런 얘기고요. 예. 뭐 단계가 끝나면 미국에서는 워싱턴에 보내고, 북한에서는 평양에 보내서 허가를 받고 그다음 진도를 나가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열린다는 거죠. 예. 근데 참 재밌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한다는 거는 자신들의 보좌진을 다 끌고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럼 그 정도에 맞먹는 수준으로 다시 한다라고 해야 하는데, 다시 한다는 얘기는 그냥 뭐 트위터에서 한두 줄로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스리슬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계속해서 관계가 풀리고 있다는 시그널들은 꽤 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연기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추가 대북 제재가 무기한 연기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르면 29일, 그러니까 오늘 수십 건의 새로운 대북 제재를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하는 방안 검토해 왔는데 이것이 미뤄졌다라고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나오는 소식은 싱가포르에서 남북미가 만날 수 있다. 네. 이건 제가 다시 한번
남겨놓겠습니다. 기록으로. 싱가포르로 그 장소가 결정된 이후에 이게 이제 언론에서는 싱가포르의 뭐 접근성이라든가 보안이라든가 이런 얘기 쭉 해왔는데 그 이유가 아닐 것이다. 예, 그 이유가 아니라, 첫날 북미 정상회담 하고 나서 두 번째 종전선언을 하려는 의도가 여기 있는 게 아니겠냐고 제가, 당일날 말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7일에 2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기자회견하면서요.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미 회담이 성공하면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아직은 뭐 바람 수준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직접 그 문 대통령 입으로 예, 이거 끝나자마자 3자가 종전선언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처음 했어요. 직접적으로는. 예. 그런 식의 추정 보도는 있었죠, 중간중간. 네. 네, 대통령의 입으로 나온 말이기 때문에 훨씬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꽤 있다, 직접 말한 이상. 그러므로, 제가, 싱가포르로 결정된 직후에 이런 일이 있지 않겠냐고 했던 거, 예.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언록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알긴 하겠는데. 네, 부디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점점 전문가가 스스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예, 자랑 한번 해놓고요. 자, 네. 뉴스 하나 정도 더 해야 될까 싶습니다. 오늘 또 많아가지고. 네, 뉴스 하나만 더 하게 되면요. 이명박 전 대통령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열린 두 번째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출석하라고 요구했는데도요. 나오지 않은 겁니다. 재판이 결국 13분 만에 끝났고요.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재판에 나올 것을 명령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안 나오면 강제 구인 조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나서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들어가기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풍계리 얘기 짧게 하고 마치면, 예.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 그러면서 이어진 2박 3일 동안의 극적인 릴레이 이벤트들이 아니었으면 풍계리가 지금까지 큰 뉴스가 됐겠죠. 그리고. 그 화면 자체가 주는 게 굉장히 시각적으로 큽니다. 다녀온 기자들 다 잊혀졌어요. 어떡합니까? 어제 오전에 기자회견을 잠깐 하면서요. 관련된 뒷이야기를 풀어놓긴 했습니다. 네. 그분들 저희도 사실은 다녀온 분들 모시고 인터뷰를 하려고 그랬는데 급 관심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선도적으로 폐기 조치한 건 굉장히 큰 일인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굉장히 상징적인 조치죠. 예, 비핵화를 하겠다. 이게 자꾸 이제 보수 언론에서 쇼라고 하는데 보수 정당이나 이게 과거의 영변 냉각탑. 그렇죠. 폭파하고는 다른 것이 그때는 우리가 폭파할 테니 미국은 테러 지원국 해제를 해달라 이런 조건으로 맞교환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아무 조건을 걸지 않았거든요. 북한이. 아무 조건을 걸지 않은 채 선제적으로 했는데 이건 이제 북한의 자존심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제재를 했기 때문에 또는 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북한이 요즘 계속 주장하는 것이 스스로 결단해서 그렇죠. 네. 스스로 결단해서 본인들의 스케줄에 의해서 명예롭게 비핵화 조치를 시작한 것이다라는 걸 세계에 보여주려는 거거든요. 이 자존심인 겁니다. 어제 북한 노동기관지 노동신문도 그와 같은 보도를 했는데요. 우리가 정한 시간표대로 계속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여기에 자꾸 이제 그 제재 압박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북한이 화가 나는 겁니다. 북한이 이렇게 먼저 나선 이유가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스케줄대로 하는 거다. 그런 자존심이고 명예롭게 우리는 스스로 비핵화의 길에 들어섰다. 이런 거거든요. 북한의 논리는 그렇게 그런 것이고 실제 그런 조치의 첫 번째 단계로 풍계리 폐기했는데 폐기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하는 바람에 네. 국내 뉴스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요. 강원랜드에 15명 청탁했고요. 정과 사범의 고교 동창을 사회이사로 추천했다라고요. 어제 KBS가 전하고 있습니다. 정과 사범이라 하더라도 일만 잘하고 그리고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되죠. 그건 그런데 폭력 등 정과 사범이라고 하는데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일을 못 맡을 건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체포동의안이 72시간 후에
만약에 그 상정이 안 되면 자동으로 올라가죠. 예.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예. 아무래도 한동안은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을 상태라서요. 예.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가 청와대와 거래를 한 의혹. 예.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 판사 출신이시죠? 박범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덜 바쁘신가 봅니다. 직접 이렇게 나오시고. 아니, 안 나오면 뭐 어떻게 불이익을 줄 것 같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유, 다 신났어요. 매일 어떻게 이렇게 생활하십니까? 네.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2년이 다 돼가는데. 우선 그 양승태 그 대법원장 시절. 네. 상고 법원이 수건 사업이었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예. 상고 법원이 뭔데 이게 수건 사업이고. 그리고 왜, 그 법관들은 또 당시에 이 상고 법원 설치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냐. 뭐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잘 이해가 안 되니까요.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현재 대법원 말고 예. 대법원 밑에 고등법원이 있는데요. 그 중간쯤에 그러니까 뭐 대법원으로 올라오는 사건 중에 상당 부분을 처리하는. 그래서 결국은 대법관 분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 이렇게 포장은 돼 있지만 실제로는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그게 너무 많고. 일이 많긴 해요. 일이 많고. 그래서, 실무적으로 중간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들은 중간에 상고법원,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상고법원 정도에서 처리하자. 예, 그렇게 떼어주자. 근데 이제 우리 법조계의 많은 여론 중에는 그렇게 일이 많으면 대법관 수를 늘려라. 또는 뭐 노동법원이라든지 특허 대법원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법원을 확장할 생각을 해야지. 네. 그렇게 뭐 중간에 애매모호한. 네. 우리 국민들은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그러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꼼수로 많이 비춰주고 그 상고법원은 뭐 박근혜 대통령 그 청와대에 대한 로비뿐만 아니라 그 당시 야당인 저희들이 야당이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법사위 간사였는데요. 저희들한테도 엄청나게 로비를 했습니다. 많이 시달렸어요. 법사위 간사시기 때문에 그 시절에 네. 보신 겁니다, 오늘. 그렇군요. 그 사항을 아실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이게 이제 그 사법부 내부에서도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다면서요. 예. 이거 왜 이런 식으로 기형적으로 만드냐고. 팽팽했어요. 사법부 자체에서는 이제 고위 법관들, 예를 들어서 법원장까지 가신 분들 또 법원장으로 가실 분들은 아무래도 다 대법관 수는 14명밖에 안 되니까 자리가 한정적이니까 그 대법관에 준하는 그런 높은 그 법관 자리가 고위 법관들의 자리 마련을 위한 그런 비판이 있었죠. 꼼수 아니냐는 비판도 그래서 있었군요. 그런 측면에서 찬성하는 법관들도 있었고 젊은 법관들은 당연히 이건 꼼수다 해가지고 비판을 많이 했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런 게 만들어졌으면 양승태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인사권을 더 강력하게 휘두를 수가 있었군요. 만약에 만들어졌다면. 자리가 많이 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고요.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향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평생 법관. 평생 법관이요? 지금 거의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은퇴할 때까지 법관을 계속하는.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는 지금 상고법원을 도입해가지고 자릿수를 많이 늘리는. 평생 법관 하려면은 직장에 치면 진급할 자리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 자리가 늘어나야 되겠군요. 서로 맞물려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모토가 있었죠. 자, 그게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대법원장의 수건 사업이었는데 이걸 하려면 대통령이 승인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국회죠. 예. 근데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니까. 그렇군요. 그 당시 박근혜 정부가. 당시 다수당이었으니까. 새누리당을 장악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단순화시켜 요약하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판결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충성하고 있다. 네, 대통령에게 있다. 충성하고 있으니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재판을 말 그대로 이제 거래 흥정수단으로 썼다라는 그런 흔적들이 나온 건데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친 걸로 보여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원세훈 국정원장 사건 대법원에 가서 전 13대 0으로 무죄 취지로 파기됐죠. 그 뭐 메일에 첨부됐는데 그걸 2심에서는 인정됐다가 3심 대법원에 거기 가가지고 메일 쓴 사람이 기억이 안 난다고. 그렇습니다. 본인의 메일 맞는데 어떻게 자기 메일을 다 기억합니까?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건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그거 파기환송해가지고 시큐리티 파일하고 진원 파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정권이 만약에 바뀌지 않았다면 그 원세훈 국정원장은 풀려날 뻔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풀려났다가 다시 풀려났지 않았던가요? 풀려났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제 말은 아예 풀려날 뻔했다는 거죠. 또 있죠.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그것은 위법하다라고 했는데 대법원 가서 또 바뀌었죠. 그 댓글 공장이나 전교조나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민감해하던. 그렇습니다. 통진당 사건. 통진당 사건. 또 그 긴급 조치로 인한 국가배상 사건 이런 것들이 실제로 다 그 지금 보고서대로 그런 취지대로 다 판결이 영향이 미쳐진 그런 흔적들이 보이죠. 긴급 조치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아버지 때 그렇습니다.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배상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결론은 배상해야 하는데 배상하지 말라고 해놓고 들고 가는 거죠. 자 이제 아빠를 위해서도 이렇게 했고 굉장히 민감해는 통진당이라든가 아니면 댓글 사건이라든가 또는 뭐 전교조 사건 이걸 다 우리가 통상임금 사건 또 KTX 여승무원 사건 등등 보면 잘 처리했으니까 요거 좀 상고보고 좀 해주세요. 이거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니까 지금 온 국민이 뭐 나라가 지금 들끓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남북미 문제가 워낙 그렇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지고 그것만 아니었으면 이건 참 초대형 맞습니다. 이런 과거에 이런 종류 비슷한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사법부에 대법원장이 대법원이 내렸던 판결 들고 가가지고 대통령한테 우리 이렇게 잘했으니까 사업 좀 하게 해주세요.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이걸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이 시기가 이제 박근혜 국정농단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수사를 해서 보니까 절정에 달하는 시점이에요. 이 시점이 2015년. 오히려 이게 국정농단의 뒷면입니다. 사법부만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걸 까놓고 보면 박근혜 국정농단이 2013년도 취임부터 지속적으로 2016년 말까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기간 중에 최고 피크의 시점이 2015년도예요. 이게 2015년도에 벌어진 건데 그러니까 박근혜 국정농단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법원에서 볼 때 거래하면은 통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김기춘 비서실장 뭐 이런 등등. 실제로 김영한 고인이 된 그 민정수석의 업무 일지에 보면 생생한 그런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관련된. 근데 왜 안 됐느냐 상고법원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안 됐습니까? 이렇게까지 정말 뭐라고 하잖아요. 박박겼는데 안 됐느냐. 김기춘이었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검찰 출신이 그렇습니다. 한 큐에 알아버리시네.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 일지에 보면 이 상고법원에 대한 부정적 기류들이 있어요. 이렇게 로비를 하고 이렇게 정말 저자세를 기고 있는데 그래도 안 돼. 검찰 출신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탄책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랬군요. 그렇군요. 그래 게다가 우병우 민정수석도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던 당시 청와대에서 볼 때 또 판사들이 머리 쓰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웃기는 짓 하고 있구나. 실제로 그 국회에서 법사위를 열면 저쪽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검사 출신들이잖아요. 많죠. 위원장, 간살. 전통적으로 검사 출신들은 자유한국당에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이 갔습니다. 그분들의 반응이 똑같았어요. 웃기고 있는 짓을 하고 있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는 이 관련 조사를 하긴 했는데요. 이게 이제 강제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고 아니라 그러면 아닌가 보다 하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정도 결론 나고 끝난 거잖아요. 현재 대법원이 할 수 있는 정도는. 이거 근데 이제
범죄 혐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있죠. 네. 일단 첫째, 이번 특별조사단의 결과 발표는 세 번째예요. 예. 1차, 2차, 3차거든요. 예. 다 여론에 밀려가지고 또 예. 판사들 내부의 사법부 구성원들의 불만에 밀려가지고 마지못해 한 조사였습니다. 판사가 판사를 조사하려니까 어렵긴 하겠죠. 물론 그 이해가는 면이 없는 거 있긴 있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 아니겠습니까? 예. 지난 촛불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됐고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말 그대로 개혁 대법원장 체제가 출범을 했는데 밀려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조사 3차 조사 내용은 우리가 지금 입이 떡 벌어질 만한 경악할 만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러나 저는 조사가 다 완전하지 않다고 봐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당사자가 기억 안 난다 그러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났다는 거죠. 기억이 안 나서 더 이상 할 수 없다. 강제수단이 없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조사하는 데 있어서 빡시게. 예,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빡세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정을 다 봐줘가면서 하는 조사에 동료들끼리 하는 거니까요, 사실. 예. 저는 한편으로는 아쉽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밝혔으니까 다행이다. 라는 면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럼 그 다음 단계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건들이 작성이 됐다는 것은 문건대로 실행됐을 가능성이 높다. 재판이 거래의 흥정 대상이 됐다라는 거. 아까 제가 실제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흔적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블랙리스트 문제. 네.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학회에 대해서 중복 가입을 금지한다라는 공지도 했어요. 네. 탈퇴해라.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직권남용이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직권남용이요? 예, 네. 조사단은 범법행위를 찾을 수 없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냈지만 거기에 동의할 만한 법률 전문가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장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다 했는데 적어도 오늘쯤에서는 수사 의뢰를 대법원장 스스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까? 방금 말씀하신 아직 혐의가 뭐였죠? 직권남용. 근데 직권남용이라는 게 항상 입증도 어렵고 처벌 수위도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거 옛날 얘기고 이제 박근혜 국정농단이 다 직권남용으로. 그렇습니까? 예. 네. 직권남용 외에는 없습니까? 너무 그렇게 아주 그냥. 이게 헌법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법권의 독립을. 예. 그건 다른 관점이고요. 네. 우리가 이제 헌법을 위반했다고 하면은 그걸로 자체로 처벌할 수는 없는 거고 네. 탄핵 사유가 되는 거죠. 지금 탄핵 사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아마 듣고서 깜짝깜짝 놀랄 지금 현직 법관들이 있습니다. 탄핵 사유.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만약에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면 직권남용죄밖에 적용할 게 없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무서운 죄긴 합니다만. 예. 그렇다고 근데 본인이 만약 이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본인이 했던 것은 법관의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니까, 굉장히 중대한 범죄인 것 같은데, 상징적이고. 직권남용죄가 갖는 뭐랄까요. 그런 인식. 덜 중대한 느낌? 그런 인식이 계시는군요. 예. 직권남용에도 천차만별이니까 헌법을 유린하고 삼권 분립을 유린한 전대미문의 사태이기 때문에 직권남용 중에 최상급 직권남용이죠.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지난 시절 이 일을 직접 겪으셨고, 그리고 판사 출신이어서,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과 이 문제 나눠봤고요. 만약에 이게 대법원이 검찰에 고발을 안 하면 어떡하죠? 지금 이미 시민단체들이 서울중앙지검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고발을 해놨어요. 사건들이 꽤 있는데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형사분가 하는 그 수사부인데요. 다만 이제 대법원을 상대로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수사해야 되니까 법원의 자발적인 협조가 아직 필요하고 안 그러면 국민 여론이 아주 급속도로 악화돼 있죠. 그러면 강제 수사를 안 할 도리가 없죠. 검찰도 좀 부담스럽긴 하겠네요.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맨날 영장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법부를 상대로 수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다들 껄끄럽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법부에도 검찰에 맡기기 껄끄럽고 검찰도 막 나서서 자기가 한다고 하기 껄끄럽고 그런 상황이네요. 그런 상황.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봉계 의원이었습니다. 뜨거. 하태경 최고위원 오늘 중요한 또 회의가 있다고 하셔서 시간 좀 땡겼습니다. 네. 네, 오늘 그 선대위 출범식이 있어가지고요. 또 제가 빠져도 되긴 하지만 또 야단 맞기 때문에. 본인이 없어도 잘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잘 될 때도 있고요. 공천 문제 찌그럭찌그럭 할 때 보니까 의원님이 하신 역할이 거의 없는 것 같던데. 제가 없었으면 잘 안 됐어요. 그래요? 네, 물밑에서 제가 지금 손학규 전 대표가 선대위원장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그럼 물러설게 한 게 혹시 의원님의 공입니까? 그건 아니죠. 서로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참 저도 많은 걸 배웠는데. 마지막 순간에 왜 뒤집어졌습니까? 그날 아침에 뉴스공장에 나와서 출마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렇죠. 2시간 후에 다시 불출마로 바꾸셨거든요. 요즘 그 유행 아니에요? 트럼프도 마지막 순간에 뒤집어지고 김정은도. 그래서 왜 이분이 아침 방송에 나와서 전날 안 한다는 것을 이제 내가 지금 출마 선언을 한 것을 확인하러 나오셨다가 맞아요. 방송 끝나고 다시 여의도 가셔가지고 다시 또 안 한다고. 불출마 선언했죠. 결정적으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 아십니까? 저는 이제 큰 정치인일수록 이게 순간적으로 팍 입장을 바꾸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일단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네. 내가 좀 한 2시간 전에 출마하겠다고 입장을 한 번 바꾼 게 아니라 2번 바꿨죠. 2번 바꿨죠. 네, 1박 2일 사이에. 근데 아무튼 최근 전 세계 정치 흐름이 네. 대승적 오락가락. 이게 제가 궁금한 것은 이유가 뭐냐 마지막에. 그러니까 일단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나는 이제 손학규 대표 자존심도 상하고 네. 스타일도 확 구기고 이거 맞아요. 맞죠. 그렇지만 네. 저는 높이 평가해주고 싶은 것이 네. 김정은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북한이 이렇게 비유하면 이해하기 쉬워서 그래. 아니 김정은이 이번에 트럼프가 큰 소리 치니까 깨갱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 깨갱이라고 표현하시기는 그렇고 어쨌든 이렇게 꼬리를 내렸는데 네. 대범한 결정을 하였다라고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대범한 꼬리 내림. 대범한 큰 꼬리 내림. 이게 왜냐하면 북한이 여태까지 국가 이미지는 깡과 자존심밖에 없다. 네. 우리가 굶어 죽어도 자존심 못 버린다. 한순간에 버렸어요, 그냥. 근데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도와줬지. 굉장히 큰 결정한 겁니다. 사실. 근데 그건 높이 그러니까 그걸 비난하면 안 되고 칭찬해줘야 되는 맞습니다. 게 한반도의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하면서 자기의 자존심까지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렇지. 그거보다 더 큰 대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통이 큰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자아보다도. 거기다가 지금 손학규 전 대표를 끌어다 저는 같다고 보는 거예요. 같다고. 왜냐하면 손학규 대표가 그 순간에 아침에 여기 나와서 출마하겠다는 그 모드로 돌직구 했으면. 근데 제가 궁금한 거 알겠습니다. 당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당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고 하고. 근데 그게 왜 2시간 만에 뒤집어졌냐 이게 궁금합니다. 출마할 때도 당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고 나를 죽이겠다고 하셨는데 2시간 있다가 또 당을 위해서 그 출마 선언을 취소하는 것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2시간 사이에. 어디 전화. 그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종진과 손학규는 사실 벼랑 끝 싸움을 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무공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협박을 한 거지. 둘 사이에 한 사람 양보하지 않으면. 혹시? 어떻게 됐는지 마지막 순간 2시간은? 저는 그래서 사실 두 사람한테 한 사람은 양보해라 하는 압박을 둘 다 공천 안 될 수 있다. 그러면 공천은 안 될 거. 그냥 그래서 무공천 양보하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형님이 양보했다. 그러니까 박종진 연락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박종진 당시 후보는 저희 방송에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디 있는지 그래서 안 받았구나.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신다. 예. 마지막 순간 두세 시간 동안에. 근데 박종진이 버텨서 이긴 거죠. 박종진은 나는 그냥 이런 거지. 내가 탈당하느니 출당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을 수는 있어요, 박종진은. 아니, 그때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마지막에. 이미 등록이, 그러니까 경선을 참여했고,
등록일이 시작됐기 때문에 탈당도 못하고 무소속 출마도 못하고. 아니 박종진 입장에서는 이러나 저러나 자기한테는 정치적으로 큰 남는 게임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을 위해 대승적으로 결단한다고 내가 양보한다고 해도 아름다운 양보가 되는 것이고 당을 살리는 것이고. 어쨌든 그럼 이렇게 하죠. 예. 마지막 순간의 결단의 이유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대승적 결단이다. 그 이유는 계속 밀어붙이면 그러니까 박종진은 안 물러간다는 게 명확해졌고 유승민 대표도 원칙 없는 공천은 안 된다는 게 명확해졌고. 그러니까 손학규 위원장은 마지막 날쯤 되면 박종진 후보가 물러서지 않겠나. 박종진 또는 유승민 대표가 물러설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가 있는데 안 물러서니까 그럼 내가 물러서겠다. 더 강적들이더라. 이래서 대충돌이 벌어진다. 내가 스타일 다 구기지만 양보해야 되겠다. 당을 위해서. 그런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다 끝난 일이니까 좋게 좋게 해석하기로 하죠. 근데 요 목금토일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또 나름 한쪽 분야의 전문가를 자처하시고 실제 전문가이신 김일성 가면을 찾아내신. 그러니까 아직도 북한에 대한 경계심은 최소한도로 유지해야 된다. 네, 그건 뭐 알고 있습니다. 김일성 가면은 판결이 제가 보기엔 1년 이내에 날 거라고 봅니다. 다 잊어먹고 있는데 가끔씩 상기시켜주는데 아무튼 한번 봅시다. 왜냐하면 저희가 앞으로 이제 염색이 걸려있기 때문에. 뭐 염색도 걸려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아름다운 추억거리가 될 겁니다. 네. 확인해야지. 그리고 그때 진상규명 확실히 해야죠. 약속을 그때 했잖아요. 상대가 풀으려고 할 때까지 한다. 제가 이기면 하태경 의원님이 앞으로 10년 정도 빨간 머리 하고 다닐 수도 있어요. 내 임기 안으로 한지 그건 너무. 국회의원 임기 안으로. 임기 안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방송하는 한 그 기간으로 하고 목금토일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 번. 그러니까는 트럼프가 이제 결국 뻥카잖아요. 뻥카죠. 예.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 뻥카였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누가 뻥카라고 생각했습니까? 다 쫄았지. 다 쫄았죠, 정말. 우리 집 한반도가 쫄았죠. 큰일 났다, 정말. 근데 트럼프도 그래요. 이제 트럼프의 저런 행태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그러니까 미국은 리더십 국가예요.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국가인데. 이때까지 그랬는데.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예측 가능성이에요. 근데 저 나라는 전혀 예측 가능하지 않고 그냥 덩치 큰 북한이 돼버렸어. 덩치 큰 북한. 그것도 덩치 큰 과거의 북한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제 김정일 때 북한. 그죠? 과거에. 그러니까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예측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트럼프가 위원장의 대응이 훨씬 더 성숙했어요. 결과적으로. 김정은은 훨씬 더 성숙한 맞습니다. 정치인이 됐죠. 트럼프 덕분에. 그러니까 이 단기간의 게임에서는 트럼프가 기싸움에서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먼 싸움에서는 김정은이 웃죠. 저는 트럼프가 실수했다고 봅니다. 얻은 게 뭐가 있어요. 깜짝 놀라셨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하루 정도만 참으시지. 유승민 대표 태어나가지고 운전대 자꾸 뭐 했냐. 이거 좀 말려주셔야 됩니다. 최근 남북관계에 관해서는. 근데 또 다행히 2차 정상회담. 이것도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이것도 예상 못 하셨죠? 아니요. 2차 정상회담은 사실 최근 이제 북핵 문제를 두고 대한민국 내에서 북한 전문가라는 사람들 사이에 허실이 구분되는 것 같아요. 누가 진짜냐.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세현 장관 이야기 주의 깊게 보는데 정세현 장관이 힌트를 다 주셔가지고 이건 김정은이 직접 풀어야 되고 그걸 풀게 도와줄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그런 이야기 속에서 당연히 답이 나와 있었다고 보는데 그때는 통화 정도로 생각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언론이 이걸 전혀 포착을 못했다. 그럼 의원님은 2차 남북 정상회담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는 겁니까? 전혀 그릴 수 없었죠. 예상도 못했지. 예상도 못했는데 특사가 편지를 주고받는다거나 이 정도였는데 김영철 서훈 라인이 움직인다든가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남북 관계가 정말 혁명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건 정말 그러니까 우리 옛날 저도 통일운동하면서 남북 관계는 형 동생 관계다. 말로만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진짜 그렇게 변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형님 정치하고 있고 김정은은 동생 정치하면서 투정도 부리고 성장통을 겪고 있지만 어쨌든 글로벌
정치인급으로. 존재감 확실히 커지고 있고요. 예. 국제적으로도 트럼프, 김정은 사이의 오가는 걸 보고 이쪽이 더 성숙하고 세련됐는데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결정들이 쌓여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오늘 의원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나마 다행히 2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논평은 바른미래당도 다른 모든 정당, 자유한국당을 빼고는 똑같았습니다. 예. 결국 제가 일관되게 예. 제가 사실 제가 보면서 그거 하나만 상기시켜드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했을 때 예. 문재인 대통령 힘내라. 원래 어려운 길이었고. 혼자 말씀하셨죠. 혼자. 그러니까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저희 당 내에서도 네. 이제 제가 하태하태가 주장하는 것이 네. 결국 다 맞는구나. 저게 막 그 방향으로 이제 온 거죠. 대북 관계에 대해서는. 근데 유승민 대표가 그때 탁 튀어나와가지고 또 운전자 내 그럴 줄 알았다 이 태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유 대표님은 뭐 빨갱이 장사는 안 하지만 네. 어쨌든 유 대표님이 이제 어쨌든 입장 정리가 되어가고 있고. 너무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에요. 대구 보수예요. TK 네. 보수인데 이분이 바뀌기가 어려서 그렇지 한 번 바뀌면 언제 바뀝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금 뭐 당 대변인 논평이 그렇게 나왔다는 건 대표가 추인을 한 것이고. 참은 거 아닙니까? 하고 싶은 말 많은데. 아직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어요. 네. 그건 필요하고. 아직도 이제 뭐 김정은이. 그 정도 의심의 눈초리는 정부 안에서도 다 관리됩니다. 가지고 있죠. 예, 가지고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과거의 보수가 착각하고 있는 게 정부는 아무 의심 없이 달려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정부가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 조심은 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많이 그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네. 민주당 특히 홍영표 원내대표에서 제가 많이 칭찬을 합니다. 근데 저런 식으로 이제 통치를 하면 오래 갈 거예요. 보수가 지금 안 그래도 망가지고 있는데. 홍준표 대표 말씀하시려는 거죠 지금? 이름 비슷한데 홍영표. 그러니까 그 얘기 한 다음에 바로 홍준표 대표 얘기하시려고 워밍업 하시는 그러니까 거니까. 이제 네. 준표가 영표를 좀 닮아야 돼요.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요 남북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논평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앞으로 한동안 계속해서 기준점이 될 거거든요. 기준점이 되고 사실 남북 관계에서는 야당이 여당보다 더 여당스럽게 해줘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더 해줘도 됩니다. 그래야 대통령도 야당과 격이 없이 상의할 거 아니에요. 무슨 뭐 정보를 조금 주면 무조건 깐다. 서로 협의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그런 야당을 만들고 싶어요. 여당보다 더 대통령을 도와주는 야당이 되어서 같이 조언을 해주고 네. 같이 또 김정은 만날 때도 같이 만나고. 왜냐하면 그래야 김정은 입장에서는 야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노선이 지속이 된다고. 의원님의 속내가 갑자기 드러난 것 같아가지고. 예. 무슨 속내? 평양 가시려고 그러는 거. 당연히 저는 가야죠. 평양 가시려고 이번에. 평양 당연히 가야 조만간에. 되고. 왜냐하면 예. 지금 막 김정은이 견제하고 있는 사람. 누가 먼저 가도 김일성 가면 꼭 물어보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견제하고 있는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하태하태고 또 한 사람이 홍준표인데 김정일 위원장이 의원님을 경계하고 있다고요? 나한테 식칼도 날라오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다고 치고 예.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어도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야당으로 혹시 정권이 넘어가도 예. 문 대통령 노선이 지속된다. 라는 믿음을 줘야 이 관계 남북 관계가 항구적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는 거죠.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어제 저희가 국내 최고의 한반도 전문가 정세현 전 장관님 모시고 얘기 나누다가 마무리 짓지 못한 이야기에서 한 번 더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많은 분들이 일본 얘기 막 시작하는데 하다가 혼이 한번 와야 돼요. 여기까지 얘기하시고 뚝 끊어져가지고 그 뒤에 얘기 어떻게 되냐고 다들 궁금해가지고 한 번 더 모셨습니다. 네. 일본 얘기를 좀 정리를 해 주시자면
일본과 미국의 그 오래된 관계 잘 알려지지 않은, 예. 그리고 뭐, 볼턴 같은, 사실 볼턴의 리비아 주장과 일본이 그동안 주장했던 게 완전 일맥상통한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동안의 미일 관계는 예. 한일 관계하고 좀 격이 다릅니다. 미일 동맹은 한미 동맹보다 훨씬 더 격이 높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우리가 보도를 잘 안 했어요. 똑같은 동맹인 줄 알지. 예. 근데 쉽게 얘기해서 일본에 파는 무기를 우리한테 안 팝니다. 오랫동안 그래왔습니까? 거기는 그렇죠. 훨씬 고성능. 뭐 그런 점에서 비싼 거지만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같은 동맹이라 할지라도 동맹에도 가불병이 있지. ABC가. 우리는 그 A급은 못 돼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이 그동안에 패전 후에 예. 전쟁 끝나고 난 뒤에 뭐 점령 시절 미군이 점령도 했었지만은 그 기간 중에 미국의 마음을 잡아버렸어요. 일본 특유의 그 수단으로. 미국의 워싱턴 마음을 잡아버렸다. 그렇죠. 예. 아니 대표적인 게 미국의 의사당에서부터 워싱턴 몰이라는데 그 벚나무가 쫙 벚나무가 심어져 있는 거 보십시오.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거 일본에 심은 겁니까? 그렇죠. 일본에 갖다 심어놨죠. 그리고 일본의 기업들이 미국의 그 유수한 예. 유명한 동아시아 전문가. 싱크탱크들. 그 중에 동아시아 전문가 또는 일본 전문가들을 상당 정도로 이렇게 뭐 키웠다고 하면 좀 심하지만 후원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본에 유리한 미국의 정책이 일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또는 일본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미국이 따라오도록 은연중 계획적으로 이게 저 11.6 나고 나서 은연중 썼던 표현인데 은연중 계획적으로 미국이 그쪽으로 가도록 오랫동안 해왔고 그래서 이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도 예. 특히 남북 문제 관련해서 일본의 그 영향력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그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뭐 별거 있겠느냐. 우린 뭐 한미 관계도 돈독하다 하는데 한미 관계와 한일 관계는 이제 미일 관계는 격이 다르다니까요. 그 신경민 의원이 그 전에 한번 나오고 무슨 대담하는 자리에서 했던 얘기인데 우리 기업이나 우리 쪽에서 미국에 그 로비하는 사람들이 예. 100원을 쓴다면 예. 일본은 10,000원을 쓴다. 우리가 100원이면 거기는 10,000원이다. 100대1이죠. 그러니까 100배의 그 이 소위 자금력으로 예. 싱크탱크를 지원한다면 어느 쪽으로 바람이 그렇죠. 불겠습니까? 예. 거기서 뭐 그 미국의 싱크탱크는 단순히 그 학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결국 행정부에 들어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남북 관계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면서 아베가 처음에는 이게 좀 이걸 제동을 걸어보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제동을 걸어보려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 볼턴이라든지 펜스 또는 그 주변에 있는 강경파들이 되게 이제 일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볼턴 같은 네오콘들도 일본과의 커넥션이 그렇죠. 있습니까? 직간접적으로 직접이야 했겠습니까만은 뭐 건너서 싱크탱크 사람들을 장악으로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뭐 부통령이나 안보보좌관 같으면은 일본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죠. 쿠션 넣어서 그렇죠. 계속 메시지를 넣는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좀 흔들었지. 그런 측면이 있어요. 볼튼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보다 한 단계 계속 나갔던 것은 일본의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를 좀 이 북미 정상회담을 유턴시키려고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여러 가지 전략적 고려를 해서 지금 다시 여기로 오지 않았어요. 또 북한도 그렇게 움직여줬고. 이 과정에서 지금 일본이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럼 잠깐만 그 소외감 전에 예를 들어서 그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한다라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환영한다, 지지한다 성명이 냈던 거는 그게 본심이었지. 일본의 입장에서는 성공했구나 이게. 그렇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네. 환영은 유일하게 일본에서만 나왔거든요. 그렇죠. 지지한다는. 이거 우리 국내에서도 있었어요. 근데 보수야당 일부에서 그런 얘기 나왔죠. 있었죠. 예. 네. 우리 보수야당하고 일본의 이해하고 미국의 네오콘하고 이렇게 예, 같은 편이 돼. 다시 회담이 계속되려고 하면서 일본이 굉장히 지금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G7 회의가 8일날? 8, 9일인가요? 토론토에서 열린 뒤에 12일날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수상하고 아베 총리하고 만난다고 또 만난다고 정상회담 한다고. 불안해요. 예. 근데 뭐 뒤집기는 어렵고요. 뒤집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협상하는 과정에서 하나라도 그러니까요. 톱니바퀴 하나를 좀 망가뜨려 놓으면은 그 전체 기계가 서버릴 수 있으니까 무슨 또 일을 벌릴지 모르겠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지금 소외감 느끼고 대문 밖에서 서성거리던 그 정도로 해서 일본한테 그 교훈은 줬다고 봐요. 이제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이쯤에서는 우리가 일본을 좀 끌어안아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은 자꾸 그 트럼프한테 가서 얘기하지 말고 북일 정상회담 내가 주선해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정부에서 치고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미일 정상회담에서 틀림없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무슨 납치 문제 거론해달라. 당연히 그러겠죠. 중거리 미사일도 해결해달라.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을 때 해준다고 그러고는 트럼프가 그냥 그다음에는 행동으로 옮기질 않았는데 지난번에 했던 약속 이행하라 하는 식으로 또 부탁을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와가지고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로부터 받은 부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제로 행동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이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미 관계도 잘 조율을 해야 되겠지만 일본도 우리가 관리를 해서 북일 정상회담을 차라리 주선해 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게 낫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지금 다 김정은을 만나는 세상이 돼버렸는데 러시아까지도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한반도에 가장 민감한 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이 완전히 대문 밖에 있으니까 이제 조바심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한테 매달려가지고 북일 정상회담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다리를 놔주는 것이 훨씬 앞으로 이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뒤로 장난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도 또 일을 벌일 수 있지만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뭐 일본이 그 남북관계를 잘 되게 할 수는 없지만 방해할 힘은 있다는 얘기 계속 해왔는데. 그럼요. 뭐 사사카와 재단이라든가 일본의 재단이나 기업들이 그 미국 소위 이제 워싱턴에 있는 뭐 관료들이나 아니면 뭐 그 싱크탱크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계속 관리한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저희는 80년대 그 한미 통상 문제 생겼을 때 80년대 중반에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제 로비를 통해 가지고 미국의 통상 압력을 대한 통상 압력을 좀 완화시켜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처음으로 80년대 시대에 봤는데 비로소 이게 로비가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근데 이미 그때 일본은 미국 조야 의회고 무슨 뭐 언론계고 학계고 일본의 유리한 방향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쭉 관리를 해왔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가서 처음 가가지고. 그때 이제 그런 통상압력이 들어오니까 그때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될 겁니다. 86년에. 그 일본이 로비해가지고 미국의 조야를 움직이는 걸 보고 저게 역시 말하자면 제국을 꿈꿨던 일종의 그 노하우로구나. 제국을 꿈꿨던 나라 아닙니까? 미국하고 한번 붙었죠 또 게다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더 대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전국은 패전국이지만 과거에 한번 전쟁을 치렀고 그렇기 때문에 만만한 상대는 아니다. 그것도 미국의 소위 지식층이라고 할까 여론 지도층이 일본을 만만하게 보지 않고 중시하는 이유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는 이제 뭐 한미일 동맹 얘기할 때 그 동급으로 얘기하고 혹은 뭐 한미 동맹이 굉장히 강력해서 일본하고 대등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보도해 왔는데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장관님의 오랜 경험상.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 파는 무기 일본에 안 팔고 다 파는 거 아니고 일본에 파는 무기 우리한테는 또 안 파는 것도 많고. 3등급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처지를 정확히 알고 네. 정확하게 알고 무슨 뭐 한미동맹이고 뭐 뭘 얘기를 해야지 미국에서는 별로 그렇게 중시하지도 않는데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을 보면은 착각이군요. 대접도 못 받으면서 네. 사랑채도 못 들어가면서 뭐 안방에서 뭐 그 밀담을 나누는 그런 관계인 것처럼 착각하고 계속 짝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짝사랑하죠. 다 그 이게 이제 민주당 공화당 차이 없이 그래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미국에서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 공화당을 다 어떤 점에서는 일본이 관리했다. 다 장악을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싱크탱크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뭐 공화당이고 뭐 민주당이고 또는 정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고 일단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먼저 듣고 정책 방향이라고 할까 내용을 좀 구상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미국 정치는 그렇게 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예, 우리 싱크탱크는 뭐 그렇게 여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 미국에서는 직접 영향도 미치고 그 사람들을 뽑아서 행정부로 데리고 들어가기도 하고 행정부에 있다가 글로 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인력 풀 역할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김치 담는 난 뭐 여자도 아닌데 이런 비유에서 좀 그게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김치를 담는데 우리는 뭐 막판에 배추 사다가 그 절여가지고 양념 넣어서 김치를 담으려고 그러는 정도로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면 일본은 재배 단계에서부터 배추를 키운다. 네. 배추를 키우는 농장에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키워달라. 네. 주문자 생산 원칙에 의해서 그 농장에다가 이 배추 이런 식으로 키워달라. 뭐 너무 크게 하지 말고 포기를 이 정도에서 뽑아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로 그 김치를 담으니까 경쟁력이 있죠. 장관님 요즘은 남자들도 김치를 담그고 안 그러면 혼납니다. 예. 장관님 시절하고 다르게. 자, 그래서 일본이 최근에 혼나고 있긴 한데, 예. 그게 이제 속시워하는 분들도 많긴 한데, 근데 국가 차원의 외교에서는 일본을 꼭 관리해야 한다. 예. 안 그러면 언제 어디서 조용히 방해하거나 튀어나와서 방해할지 모른다. 이번에 아베가 속내를 확 드러냈죠, 확. 물론 뭐, 하루 만에 또 입장을 바꿨어요. 모양은 우습게 됐긴 했는데. 예. 아니, 우습지만은 그거 우습게 볼 일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취소도 적극 지지하고, 개최도 다시 적극 지지한다고, 예. 하루살이 바꿔버렸어요. 게다가 아베 총리는 푸틴도 만나고 있고, 만났죠. 그 사이에. 일본 입장에서 아베 총리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이 남북관계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통일각에서의 회담, 그리고 싱가포르에서의 회담, 이런 얘기는 이제 그나마 보도가 좀 되니까 알겠는데, 잘 짐작이 안 가는 것은 CIA 팀하고, 그 다음에 통정부 팀이 또 따로 만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비밀 트랙이 있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저는 이거 언론에 안 나올 어떤 민감한 사안들, 발표도 되지 않을 그런 걸 조절하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 팀 나머지는 나중에 언론에 다 드러날 텐데요. 싱가포르에서는 의전하고 싱가포르는 의전이니까. 예, 의전이고 그다음에 통일각에서는 비핵화 의제 가지고 할 것이고 근데도 이 폼페오 김영철 라인이 돌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데 최종적인 결론은 결국 김영철하고 폼페오가 한번 만나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은 사실은 뭐 정상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예. 식으로 하는데 말이 통하고 직접 하면 말이 되니까. 통하기 때문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에 다 그림을 만들어 놓고 예. 가서 회담을 예. 그냥 세레모니 차원에서 예. 뭐 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CIA 팀하고 이쪽 통전부하고 만나는 것은 뉴욕에서 만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회담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워싱턴에서 가까운 데서도 실무 접촉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뉴욕만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거 말고 또. 네. 그랬더니 싱가포르에서 의전 네. 플러스 이제 경호. 예. 북쪽에서는 경호에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그렇겠군요. 예. 예. 폼페오를 만났을 때도 김정은 위원장이 나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겠느냐. 그때는 이제 영어로 한다면 세이프티인데, 김정은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얘기가 잘못 번역이 되면 김정은의 체제를 보장한다. 세큐리티를 보장한다는 식으로 오역이 될 수 있는. 시큐리티가 아니라 개인 신변 안전이었다. 예.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싱가포르에서는 그 문제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의전 및 경호. 이쪽에서는 비핵화의 실무적인 얘기. 판문점에서는. 성킴은 이제 공무성 출신이니까. 외교부 출신이니까요. 물론 아는 사람인데 아무래도 욕자회담 대표를 하면서 지금 부상이 된 최선희 당시에 국장하고 자주 만났었기 때문에 서로 아는 사이군요. 서로 이 화법을 아니까 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 최종 결론은 통전부와 폼페이오의 직접 지휘를 받는 CIA 쪽에서 결론 내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CIA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가기 전에 통전부하고 그 폼페이오 라인을 통과한 다음에 갈 것이다. 그렇게 되리라고 봐요. 지금 결국 총괄은 폼페이오하고 김영철하고 서훈 이 세 사람 아닙니까 결국. 그렇죠. 세 사람은 그 라인을 통과해야 최종 결정이 날 것이다. 그래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폼페이오와 폼페이오와 그 김영철을 연결시켜준 사람이 서훈 원장이고, 그다음에 서훈 원장의 보고를 받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트럼프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이제 모양새가 됐죠.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장관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이제 점점 준 전문가가 되어서 싱가포르 결정하자마자 이거 둘째 날 행사가 따로 있는 거 아니냐? 둘째 날 행사가 있으면 그 종전선언 3자 4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장관님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는 내가 질문하고 저 공장장이 답변합시다. 제가 눈치 쉽다인데. 그 눈치를 때려잡은 거죠. 그럴 수 있는 눈치가 아니라 그것은 전문성이지.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회담을 이틀을 할 수도 있다, 연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하루 더 해서 결론을 내야 된다는 얘기가 생각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뒤에 남북미 종전선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가능성. 13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갈 준비하고 있다가 그냥 연락 오면 바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한 6시간이면 갈 거예요, 싱가포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종전선언을 거기서 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트럼프는 지금 무언가 속도를 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2년 안에 모든 걸 끝내야만 자기 재선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북한으로부터 2년 내에 비핵화를 완전히 하겠다는 시한성. 이 시한을 지금 약속받으려고 할 텐데 그러려면 종전선언도 빨리빨리 하고 평화협정 체결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또 수교로 넘어갈 수 있는 무슨 연락사무소 설치 이런 것도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13일 날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미 정상의 미팅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13일 날 남북미 3자가 종전선언은 사실 선언이니까요. 예. 정치적인 선언이고 무슨 협정을 쓰는 건 아니니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중국이 왜 나는 빼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글쎄, 처음에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들어올 의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 같았는데요. 네, 같았는데 돌아가는 형세를 보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간의 간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일단 정전선을 빠져들었지만 평화협정은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정전은 빠지고 평화는 들어와라. 뭐 이런 식의. 평화협정. 어차피 평화협정은 나중에 그것이 평화협정이 체결된 뒤에 이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장 문제를 생각하면은 북한과 지리적으로 제일 가까이 있는 중국이 군사적인 측면에서 뭔가 북한의 행동도 견제를 해야 되고 위험한 행동은 미국의 행동도 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이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종전 선언은 꼭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그쪽이라면 우리가 그것은 양해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거론 안 했거든요. 아니요. 5월 4일 날 시진핑 주석하고 처음으로 통화가 됐을 때 남북 정상회담 한 뒤에 전 통화가 잘 안 되지 않았어요. 시방 갔다 그러고 연결이 안 됐는데 5월 4일 날 비로소 연결이 됐을 때 종전선언부터 중국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했었어요. 그건 아마 시진핑 주석이 요구를 했겠죠. 아마.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와서는 남북미 종전선언을 얘기하길래 아마 그거는 한미 간에 합의가 됐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도 합의가 되고 양해가 되고 중국도 얘기가 됐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상 어느 한쪽이라도 얘기가 안 됐으면 말을 안 꺼내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보고 달라 치고 나가는 성격이 아니에요. 확실한 것만 얘기를 그러니까요. 네. 싱가포르에서 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하게 된다면 3자가 하는 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지금. 아니 그러니까 둘째 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둘째 날. 네.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모양새로는 판문점에 와서는 게 제일 좋은데. 그래서 이제 판문점을 밀었던 건데 다들.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바로 거기서 바로 이어서 그 자리에서 종전선언을 그게 제일 좋지 않느냐. 또 중국에서 오기도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한 시간이면 오고 다들. 그렇죠. 차로 문재인 대통령 1시간, 중국에서는 비행기로 1시간이니까 금방금방 와서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문제는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런 계획 정도를 말하는 거겠죠. 예. 그 확정은 아마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통일각에서 지금 북한과 미국의 조율 과정 요게 끝나면 확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끝나면은 아무래도 총괄적인 지휘자인 폼페이오와 김영철 간에 여기까지 하면 됐다. 이런. 그렇죠. 거기에 이제 서로 북한도 가고. 최종적으로 폼페이오가 북한 한 번 더 가겠죠? 아무래도 그럼. 마지막으로. 폼페이오가 평양을 갈지. 이번에는 김영철이 답방 차원에서 갈지. 김영철이 베이징 가서 미국 가는 비행기 갈아타는 것은 창피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죠.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도쿄로 가서 바꿔 탈 수도 있고 베이징까지 일단 가야지 북한 비행기는. 그전에 조명록 그때 2000년 10월 초에 조명록 차수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을 위한 북한 측의 준비 차원에서 조명록 차수가 갈 때는 베이징으로 가가지고 도쿄로 가서 아마 미국이 제공하는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을 겁니다. 아하. 이번에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미국에서. 그렇죠. 미국에서 비행기를 어디까지 보내주고. 그거 타고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미국에는 대통령 전용기도 있지만 국무장관 전용기도 있고 그러니까. 수송기들 보내서. 그러니까 폼페이오가 한 번 더 가고 혹은 김영철 통전부장이 미국을 간다. 그러면 이제 끝난 것이다. 조율이 다 끝났다는 얘기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번에 통일각에서 조율할 때
뭐 지금 한참 얘기가 잘 되고 있다는 식으로 이제 보도는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뭐가 결정될까요? 이 안에서 이 통일각 미팅에서 비핵화에 대한 그 체제 보장의 내용. 어떻게 체제를 보장할 그러니까 것이냐. 체제 보장 관련해서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뭐 부자로 살게 될 것이다. 네, 뭐 세이프 할 것이다. 뭐 해피할 것이다. 굉장히 모호한 단어로만 얘기했죠. 그는 뭐 안전할 것이다. 김정은의 세이프티. 네. 그다음에 북한의 경제적 번영 풍요 이런 것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군사적으로 치지 않겠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불가침 조약 결국은. 그렇죠. 불가침 조약 같은 것을 하고 네. 그리고 그거를 보장하는 평화협정. 미북 간의 불가침 선언 정도가 가지고 처음에는 도보다리에서는 불가침 선언 얘기를 했어요. 네. 미국이 종전하고 불가침 하면 그럼 우리가 핵을 가지고 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전 선언 후에 미북 간의 불가침 조약이 됐건 선언을 하고 그거를 보장하는 소위 남북 미중의 평화협정. 그러면 지금 어제 나온 뉴스가 폼페이오 장관이 미의회에 가서 만약에 협상이 잘 되면 조약의 형태로 상원에 제출할 것이다 했는데 그 조약이 그럼 불가침 조약일 가능성이 높네요. 아니요, 이제 6.12 싱가포르 네. 미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서가 나오면은 그건 합의라고 해도 되고 우리는 선언이라고 썼지만 합의라고 해도 되고 그다음에 협정이라고 해도 되고 여러 가지 형식은 이름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상원에 하자면 인준을 받는 절차를 거치면은 앞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의회에서 인준까지 한 거기 때문에 적어도 미국은 그걸 뒤집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국회에서 지금 판문점 선언을 무슨 동의하는 거 대통령이 비준하는데 동의하는 것도 잘 안 해주려고 그러지만 미국에서는 그걸 하겠다는 거 아니겠죠? 폼페이오가 지금 그 상정을 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요. 상정의 내용이는데 불가침 조약. 그렇죠. 네, 내용이 이제 불가침이 들어갈 수가 있죠. 불가침 들어갈 수 있다. 불가침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불가침의 내용에 들어가고 그것이 명시가 되고 그 미국 의회에서 인준까지 되고 이렇게 대통령이 비준해서 발표하고 그리고 그걸 더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이런 식으로 된다면 북한이 비핵화 확실하게 해주겠다. 그러면 불가침 조약 혹은 평화협정 그게 다 협상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북한도 핵탄두 처음부터 몇 개 내놓겠다 이런 식의 내용이 쫙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이제 핵탄두는 근데 그렇게 쉽게 처음부터 내놓으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왜냐면은 자기네들이 받아내야 할 것들이 어차피 단계적으로 지금 정해져 있을 텐데 최종 단계에서 받아내려고 그러고 미국은 될 수 있으면 초기 단계에서 받아내려고 할 텐데 거기서 이제 중간 지점에서 접점을 찾아야 되겠죠. 20개 중에 5개도 준다든가 처음에. 그럴 수도 있고 또 거리. 그게 이제 미국이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은 ICBM. 핵폭탄보다도 ICBM이에요. 그러니까 본토까지 날아오는. ICBM 본토까지 날아오는 것이 13,000km인데 10,000km짜리도 있고 7,000-8,000km짜리도 있고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할 바에는 일본은 아마 틀림없이 중거리 미사일부터 내가는 게 어떠냐는 식으로 또 폼페이오를 또 설득하려고 그러겠죠. 아니 일본 사람들이 원래 나무불에 개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요. 남의 불에 개 잡으려는 사람들. 아니야 지금 북미 정상회담에서 지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러는데 미사일 13,000km짜리는 어차피 늦게 내놓을 거고 그렇다면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일본을 위협할 수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 같은 것부터 내가 가지고 아니 그거는 일본이 북한하고 해결해야지 자꾸 미국 직접 해야지. 그러니까요. 네. 돈을 주더라도 일본이 그 돈을 쳐주고. 네. 자 그런데 일본이 얄밉고 괘씸하더라도 그건 일반인들의 정서는 그럴 수 있는데
정부 당국에서는 세심하게 관리하고, 예. 북한과 조율해야 한다. 예. 그리고 청취자 문자가 자꾸 이런 게 옵니다. 6월 12일까지 TBS 옆에 어디 방 하나 잡으시면 안 돼요? 자, 요즘 장관님이 하도 오라는 데가 많으셔가지고 막 코피 나십니다 요새. 하도 피곤해가지고. 목소리가 지금 오늘 이상할 거예요. 막 이게 좀 코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피가 나셔가지고 예, 그 정도로 피곤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당분간은 예, 모시지 못하는 것으로. 예, 그러나 6월 12일은 이미 예약되어 있다. 앞으로 좀 쭉 쉬시다가 예. 만약에 중간에 또 삐걱삐걱하거나 이게 해석이 안 되는 사안, 언론이 또 중구난방할 때는 전화 연결로 그냥 일단 그 사이는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트럼프가 다시 취소한다든가 이런 일이 아니면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지는 않겠죠. 설마. 네. 또 설마 하는 일이 자꾸 벌어져가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의 그 의신이 많이 떨어지죠. 추락하죠. 예. 이랬다 저랬다. 그럼. 한 번은 협상의 기술이라고 봐줄 수 있는데. 그럼 한 번은 고도의 이 벼랑끝 전술이구나. 역시 그 거래 기술이라는 책을 썼다는 게 사실 명불허전이구나 이렇게 봐줄 수 있는데 또 그러면은 그거는 그때부터는 지난번에 그 어떤 정신과 의사가 얘기했듯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예, 또 김박한 사연 생기면 앞으로는 전화로 하다가 6월 12일 날 직접 특집으로 모시는 것으로. 지금까지 정세현 전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예. 자. 예. 불친절한 AS. 네. 어제 제가 김정은 위원장 비주, 뺨 뽀뽀, 예. 그게 이제 스위스 살고 와서 그런 거 아니냐, 라고 말씀드렸는데, 관련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많이 있네요. 룩셈부르크, 혹은 벨기에, 혹은 과거 동유럽도, 이 비주 관습이 강하죠. 예. 근데 그게 방향과, 예, 횟수가 다 지역마다 다르다고 했는데, 관련 문자 많이 왔습니다. 네. 자기가 보기에도 그렇다. 그거 아니다. 분분하네요. 네. 제가 김정은 위원장 인터뷰하면 꼭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면 두 가지 물어볼 게 생겼네요. 예. 그리고 장관님, 정세현 장관님 반갑다는 문자가 참 많이 옵니다. 예, 나오시면. 그리고, 우리 딸아이가, 네, 우리 딸아이가 수염 난 사람만 나오기만 하면 김어준이냐고 묻기 시작했다고. 예. 교육에 참 안 좋네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 인터뷰, 네, 방송에서 다시 한번 신청해 놓고 AS 끝내겠습니다. 자, 오랜만입니다. 예. 과학하고 앉아있네. 원종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못 나오셨고. 예. 그리고 제가 지금 8분을 갖고 있군요. 8분. 예, 네. 8분. 예. 그 정도야 뭐. 편입니다. 네. 3분도 많아요. 네. 예, 어쨌든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북한 과학 기술. 네. 얘기 쭉 해왔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저도 지겨워져서 딱 오늘까지만 할까 하는데. 네. 우리가 뭐 북한에 대해서 모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네. 그 중에 하나는 북한이 과학과 과학자를 굉장히 우대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것도 그렇고, 북한이 뭡니까. 항일운동. 네. 네. 거기서는 항일운동이라고 표현하죠. 네. 독립운동했던 분들. 그분들이 제일 좋은 아파트에 살아요. 그렇죠. 예. 반면 우리는 가장 가난하게 산다. 네. 3대가 망한다고 독립운동하면. 네. 실제로 그렇고. 가장 비싼 동네에 가장 좋은 아파트에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산다. 그렇습니다.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사실 북한은 김일성 때부터 전통적으로 과학자와 과학을 중시해왔고요. 네. 김정일 시대 말기 2010년에 이제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27조 새로 바뀐. 네.
27조에 이런 말이 있어요. 헌법에 국가는 언제나 기술 발전 문제를 첫 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 활동을 진행한다. 헌법에 이렇게 명시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김정은 시대가 금방 되지 않았습니까? 네. 훨씬 더 강화가 되죠. 더 강화가 된다? 네. 네. 일단 김정은 집권 이후에 그 평양에 과학자 교육자 아파트들을 짓고 네. 아파트들의 이제 과학자들을 우선 배정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전에는 과학자들이 생활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할 일도 많고 사회적 존경 정도로 그렇죠. 예. 그런 식이었는데 경제적 부를 가진다든가 이런 건 뭐 불가능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것까지 얻어 제일 좋은 아파트를 또 주기 시작했습니까? 말하자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모들이 예. 애들 키우는 부모들이 이 자연과학 전공하면 이제 10년에 걸친 군사복무로 면제가 되고 또 좋은 집을 얻어서 좋은 배급받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과학자로 키우고 싶어하는 게 요즘 유행입니다. 북한에. 2002년에 우리 그 부모들이 축구 비슷한 거죠. 예, 축구학교 네. 대거 아이들 데리고 가고 김연아 선수 이후에 빙상 대거 하려고 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아하. 대부분이 이제 좀 실망을 맛보셨을 텐데. 굉장히 타고난 재능이 필요한 영역인데. 예. 어쨌든 그렇죠.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 예.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요? 2015년에 이제 과학기술 전당이 평양에 세워지는데 예. 이게 과학전자도서관하고 대중대상의 과학관 합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10만 평방미터의 건물에 500명이 숙식할 수 있는 23층 숙소까지 만들어 놓고 굉장히 화려하게 지어놨습니다. 이런 이제 과학관 같은 걸 또 지었고요. 네. 그 없는 살림에 당시에. 과학관. 네. 저는 이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죠, 안에. 그 전시를 어떻게 해놨는지 궁금한데 과연 그 세련되게 했을지 아니면 좀 촌스러울지 그거 되게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과학자들을 위한 주택단지 건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가 중요하죠, 위치가. 이게 사실은. 다 평양의 그 대동강변이라든가 굉장히 좋은 데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평양의 명동은 여명거리라고. 그렇죠. 예, 이게 싱가포르 아니야? 라고 싶을 정도의 그 큰 높은 빌딩들이 최근에 지어져 가지고. 예, 이것도 그래요. 네. 여기도 그런데 일단 몇 군데가 있습니다. 2013년 이럴 때 지었던 은하과학자거리니 뭐 위성과학자 주택지구 이런 데는 낮은 아파트 단지 정말 말 그대로 주택 단지인데 2015년에 이제 미래과학자 거리가 대동강변에 완공이 되죠. 예. 이거야말로 홍콩이나 상하이를 방불케 하는 이제 흑백사진이긴 합니다만은 압니다. 그 여명거리예요. 이게 여명거리가 아니고. 예, 여명거리 아니에요? 예, 이게 미래과학자거리고요. 아. 예. 여명거리와 여명거리 이상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거의 홍콩. 그렇습니다. 상하이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런 분위기로 딱 이제 강변에 있고 하니까 더 그런데. 어허. 여기는 이제 19개 동의 고층 아파트 단지하고 150여 개의 상업시설, 김책공업 종합대학 자동화연구소, 뭐 유치원, 학교, 체육공원 이런 걸 가지고 단지를 2015년에 과학자들을 위해서 또. 이게 우리로 치면 명동이나 압구정 땅값 제일 비싼 데다가 그렇죠. 거기에 과학자들을 위한 단지를 고층 빌딩으로 지어준 거네요. 과학자들이 살 수 있는 곳을 이렇게. 그게 얼마나 우대를 하는지 알 수 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여명거리 등으로 인해서 지금 평양은 굉장히 화려한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런 걸 지은 거는 좀 핵과 미사일 기술 개발을 좀 독려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 고립된 북한 체제에서는 독자적인 과학 기술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지금 김정은이 특별히 좀 장려를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요거보다 더 재미있는 점이 뭐냐면 이 과학자들의 대우 관련돼서 우리 몇 년 전에 북한 미사일 발사 실험 실패했던 기억나시죠? 동해에 뭐 가다가 폭발하고 뭐 또 폭발하고 두세 번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 사람들 다들 제 책임자를 전부 아우지에 가지 않겠냐. 이런 우려 아닌 우려를. 우리가 아우지 얘기가 언제 때 얘기인데 아직도 아우지 무엇만 하면 아우지라고 그래요. 네, 뭐 50년 전 아우지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는데. 그거밖에 아는 게 없고 하도 아우지 얘기를 또 언론에서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우지 탄광으로 가서 이제 강제노동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상상을 했는데. 아직도 아우지 탄광이 있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것도 그 사실 자체도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전통적으로 과학적 실패에 아주 관대한 문화가 있어요. 아니 모든 과학적 발전이 실패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죠. 당연합니다. 그건 너무. 근데 이런 나라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지 못해요. 아 그래요? 예,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북한에서는 김일성 초기부터 과학은 실패를 통해 성장한다는 사고방식이 완전히 뿌리가 박혔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실험이나 연구를 하다가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다시 하게 해줘요, 계속.
좀 뜻밖이죠. 바로 이제 뭐 어디 보낼 것 같은데 진짜. 그래서 뭐 단기간에 핵기술이나 미사일 기술을 읽어낸 것도 그 해외 기술을 물론 수입해온 것도 있지만 이 실패에 관대한 문화가 없었으면 오히려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도전을 계속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과감하게. 예. 그래서 이런 점은 이제 북한 사회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는데 과학기술에 국한된 이야기일 가능성도 있지만 물론 우리 이제 북한 이미지가 뭐든지 닥달하고 강제로 서둘러서 완성시키고 실패하면 바로 숙청해버린다. 이게 우리 이미지잖아요. 그러면 못해요 원래. 자기가 뭘 시도했는데 실패해가지고 숙청 나갈 거라고 생각하면 시도 자체를 안 하니까. 그렇죠. 항상 정체되어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적어도 이제 실증적으로 봤을 때 과학계만큼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과학기술계 쪽은.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성과주의가 뿌리가 깊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성과가 나오거나 돈을 타거나 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만 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실패를 하는 경우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일도 있고요. 그래서 몸을 사리죠. 그러니까 우리 과학계에서 이런 거는 굉장히 부러워하겠네요. 모르니까 부러워할 것도 없는데 이제 아셨을 거예요. 좀. 사실 나로호 때도 이제 실패가 생기면 언론에서부터 정치인들에 이르기까지 성토하는 분위기가 확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당장 돈 되는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맨날 그렇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예. 돈이 들어갔으면 그 결과물이 그 산업화할 수 있고 상업화할 수 있는 돈 되는 결과물을 내놔야 되지 않냐고 하는 진짜 천박한 기초과학은 도저히 성장할 수 없는 그런 사고방식을 계속 강요하죠. 그리고 한마디 더 드리자면 우리나라는 헌법에 과학기술이 국가경제에 복무해야 된다는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바꾸자는 얘기가 지금 과학기술계에서 나오고 거꾸로네요. 있습니다. 예. 좀 이런 식으로 배울 게 있다는 거. 자, 다음 시간에 기타를 들고 오실 원종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